쪽빛 노랭이 고즈넉한 교토의 골목길 한편에 소박하게 걸려 있었다. 아야노코봄, 사쿠라이 아야네의 작은 염색 공방이었다. 그녀는 12살 아들 켄타와 함께 단출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야네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연의 색들은 깊고 오묘한 아름다움을 지녀 아름아름 찾아오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쪽빛은 깊은 밤하늘을 담은 듯했고 홍합빛은 꺼지지 않는 생명의 열정을, 치자빛은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을 품고 있었다. 그녀에게 염색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고단함을 정화하고 내면의 소리를 색으로 빚어내는 과정이었다. 죽은 남편이 남긴 낡은 염색 도구들은 그녀의 손길 아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천들은 누군가의 삶의 작은 위안과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어느덧 낙엽이 짙어가는 늦가을의 어느 날, 교토의 유서 깊은 양조장 다나카 주조의 사장이자 지역 유지인 다나카 겐조가 예고 없이 그녀의 공방을 찾아왔다. 풍채 좋은 60대 초반의 겐조는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되었으며 우연히 아야네의 작품을 접하고 그 차분한 인품과 예술적 재능에 깊은 호감을 느꼈노라고 다소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야네에게 재혼을 청했다. 아야네는 망설였다. 20살이 훌쩍 넘는 나이 차이도 그러했지만 이미 성인이 된 데다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겐조의 외동딸 미우의 존재가 마음에 걸렸다. 무엇보다 다시 누군가와 가족이 되어 지난날의 아픔을 반복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켄타를 키워내며 겪었던 시댁의 냉대와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었다. 하지만 켄타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현실적인 고민과 어쩌면 자신도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한구석의 작은 기대감이 그녀를 흔들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아야네는 결국 겐조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은 가까운 친지들만 모인 가운데 교토의 한 신사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아야네는 흰 기모노 위에 자신이 직접 염색한 옅은 분홍빛 우치카케를 걸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야네와 켄타는 겐조가 마련해준 차를 타고 다나카가의 넓고 오래된 전통 가옥으로 향했다. 수백 년의 역사가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저택의 육중한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싸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의 한 여인이었다. 다나카 미우였다. 아야네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는 미우는 값비싼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미우는 아야네를 처음부터 사쿠라이 씨라고 부르며 결코 새어머니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천박하고 불순한 여자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의 노골적인 무시는 일상이었다. 아야네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거나 입맛에 맞지 않네요라며 퉁명스럽게 밀어내기 일쑤였다. 아야네의 방에 놓인 소지품을 함부로 만지거나 트집을 잡는 일도 잦았다. 심지어 어린 켄타에게까지 차갑게 대하며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다. 켄타가 그린 그림을 보고는 재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라며 비웃기도 했고, 겐조가 켄타에게 용돈을 주려 하면 우리 집안의 돈을 저런 아이에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라며 가로막았다. 겐조는 처음에는 미우를 타이르려 했었다. 아야네 씨는 이제 내 새어머니시다. 예의를 갖추도록 해라. 하지만 미우의 반항은 더욱 거세졌고 아버지야말로 저런 여자에게 속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절대 인정 못해요 라며 악을 쓰기도 했다. 겐조는 딸의 격한 반응에 점차 지쳐갔고 이내 갈등을 회피하며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우도 아직 어려서 그래요. 당신이 좀 이해해 주시오. 겐조의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아야네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싶은 이기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아야네는 마치 두꺼운 유리벽에 갇힌 듯한 답답함과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럼에도 아야네는 켄타를 생각하며 꿋꿋이 버티려 애썼다. 다나카 가문의 오랜 가풍을 익히려 노력했고 양조장 일에도 관심을 보이며 어떻게든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겐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택의 넓은 정원을 쓸쓸히 거닐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미우는 아야네가 가문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하인들에게 은근히 아야네를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등 집요하게 방해했다. 어느 날 아야네는 겐조의 건강을 염려하여 밤새 영성껏 약선 요리를 준비했다. 하지만 식탁에 올리자마자 미우는 어디서 근본도 없는 음식을 아버지께 드리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탈이 나면 어쩌려고? 라며 날카롭게 소리쳤고 아야네가 보는 앞에서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산산조각난 그릇 파편처럼 아야네의 마음도 부서져 내렸다. 그 순간 아야네는 미우의 눈 속에서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자신을 향한 깊은 증오와 경멸을 읽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한 격렬한 감정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겐조의 지병인 심장질환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얼굴을 찡그렸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겐조의 건강 악화는 미우에게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다나카 가문의 고문 변호사인 이토 변호사와 더욱 은밀하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토 변호사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인물로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미우는 이토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기존 유언장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아야네는 겐조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간호에 힘썼지만 미우는 그런 아야네의 행동마저도 겐조의 건강을 빌미로 동정심을 사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의심하며 더욱 날을 세웠다. 아버지 곁에는 제가 있으니 사쿠라이 씨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미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우는 아야네를 다나카가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야네가 가장 아끼는 염색 작품, 젊은 시절 죽은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쪽빛 테이블 클로스, 이 날카로운 것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미우는 마치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하인이 청소하다가 실수로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잘 간수하셨어야지오라며 비웃었다. 아야네는 미우의 지침을 직감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아야네가 양조장의 중요한 거래처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 양조장 안팎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의 근원지는 미우였지만 그녀는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겐조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는 사쿠라이 씨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다나카 주조가 망할 수도 있어요. 겐조는 딸의 교묘한 연기와 주변의 수군거림에 점차 아야네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야네는 자신의 결백을 필사적으로 주장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겐조는 딸의 말에 더 쉽게 흔들렸다. 혹은 가문의 체면과 양조장의 안정을 생각해 문제를 덮으려 아야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이 일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괜히 소문만 무성해질 뿐이오. 겐조의 차가운 말 한마디는 아야네에게 깊은 배신감과 환멸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점차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갔고 유일한 안식처인 자신의 공방에서 밤늦도록 홀로 염색 작업에 몰두하며 괴로움을 사귀었다. 쪽물이 담긴 항아리에 손을 담글 때마다 차가운 물의 감촉이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켄타는 새 학교와 낯선 가정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면서도 엄마 아야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켄타는 미우가 엄마를 미워하고 괴롭힌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켄타는 미우의 방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녀가 이토 변호사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아버지 유언장 말인데요. 그 여자 몫은 단 한 푼도 없게 아주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켄타라는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미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는 켄타의 작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켄타는 충격을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야네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다. 켄타의 말을 들은 아야네는 더 이상 어떤 환상도 갖지 않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녀는 켄타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편 아야네는 다나카가의 오래된 하녀로부터
겐조가 과거 첫 아내에게도 매우 권위적이고 냉정했으며 미우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 비뚤어진 소유욕과 애정 결핍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하녀는 미우가 어릴 적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위로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늘 혼자였다고 했다. 이는 미우의 악행에 대한 아야네의 시각에 아주 미미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당장의 숨막히는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아야네는 미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상처가 자신과 켄타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 밤이었다. 겐조가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교토 시내대학병원에 긴급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위독한 상태이며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절망적인 말을 전했다. 미우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아야네의 병실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다. 사쿠라이 씨는 외부인이니 병실에는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모실 테니까요. 마치 자신이 다나카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상속자처럼 행동했다. 미우는 겐조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토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유언장에 겐조의 손을 잡아 강제로 지장을 찍으려 했다. 그 유언장은 다나카 주조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미우 자신에게 상속하고 아야네와 켄타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미우의 눈빛은 탐욕과 초조함으로 번들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켄타가 몰래 병실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아야네에게 건네주었다. 그 녹음기에는 며칠 전 켄타가 우연히 녹음한 미우와 이토 변호사가 유언장 조작을 모의하는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혹은 미우의 수상한 행동을 직감한 켄타가 엄마에게 급히 연락하여 아야네가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아야네는 미우의 손목을 강하게 뿌리치며 절규했다. 멈추세요, 미우 씨. 이건 범죄예요. 아버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미우는 격분하여 아야네에게 당신이 뭔데 감히 방해하는 거야. 이 모든 건 원래 내 것이었어. 라며 악에 받쳐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 직전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겐조가 기적적으로 잠시 눈을 떴다. 그의 희미한 시선이 아야네와 미우, 그리고 미우의 손에 들린 유언장을 차례로 훑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충격과 실망,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회한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겐조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야네를 가리키려는 듯했지만 그 순간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의 손가락은 허공을 향한 채 힘없이 떨어졌다. 겐조는 그 후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은 고독하고 쓸쓸했다. 장례식은 다나카 가문의 명성에 걸맞게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그곳에는 진심 어린 슬픔보다는 형식적인 조문과 재산 향방에 대한 은밀한 수군거림만이 가득했다. 아야네는 검은 상복을 입고 켄타의 손을 잡은 채 묵묵히 자리를 지켰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이토 변호사가 아야네와 미우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겐조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의 내용은 예상대로 다나카 주조와 대부분의 부동산, 예금 등 모든 재산이 외동딸인 미우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미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토 변호사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여기 다나카 회장님께서 의식을 잃으시기 직전 병원 간호사와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하여 구술로 남기신 짧은 추가 유언이 있습니다. 장내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추가 유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쿠라이 아야네와 아들 사쿠라이 켄타에게는 내가 가진 교토 시내 기온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와 켄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이는 내 마지막 도리이자 두 사람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하는 나의 속죄의 마음이다. 미우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분노했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다나카 주조와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아 다나카 가문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과 자신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도 사랑도 없었다. 아야네는 켄타와 함께 조용히 다나카가를 떠났다. 그 넓고 화려했지만 숨막혔던 저택을 뒤로하고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그녀는 겐조가 남긴 작은 상가 건물을 처분하여 얻은 돈으로 예전에 운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넓고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 아야노코보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켄타와 함께 소박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아야네는 자신의 두 손으로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는 염색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해 나갔다. 쪽빛은 더욱 깊어졌고 홍화빛은 더욱 선명해졌으며 치자빛은 더욱 따스하게 번져나갔다. 그녀의 작품에는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강인함이 더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곁에는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는 아들 켄타가 있었다. 켄타의 해맑은 미소는 아야네에게 살아갈 이유이자 작은 희망이었다.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이 공방 창가로 가득 쏟아지는 오후였다.